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4쪽의 부동산의 특성, 속성으로 가도록 할게요. 64쪽. 자,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건물 특성은 뭐 아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토지 특성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은 거의 이렇게 100%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파트예요. 예, 총론에서는 그 토지의 용어, 우리 뭐 지난주에 필지 획지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토지 특성은 크게 첫 번째,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토지 자체,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다. 뭐뭐 할 수가 없다. 이런 특성들을 얘기하고요. 그에 반해서 인문적 특성은 이제 토지에 인간이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특성이죠. 후천적이고 가변적이고 신축적 특성인데 얘는 경제적 또는 용도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출제 비중으로 따지자면 인문적 특성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압도적으로 토지 특성은 이제 자연적 특성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연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부동성이 있어요. 부동성. 그 다음에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개별성, 인접성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동성이 뭡니까? 영속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수명이 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귀찮더라도 요 단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뭐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동성이 뭡니까? 그러면 부동성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성질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 영속성은 일반적인 자원은 사용을 하게 되면 달아 없어지지만 부동산은 마모, 감가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으면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길겠죠. 이걸 영속성이라 그래요. 내구성 그러기도 하고. 부증성은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성질. 개별성은 이제 같은 말로는 이질성이에요. 똑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다는 특성입니다. 대신할 수 없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런 특성입니다.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에서 공부해 주셔야 될 특성은 요 한 4가지 정도.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요 4가지가 뭐 거의 시험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작년 시험은 영속성이 주제가 됐어요. 영속성.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다음 중 영속성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인문적 특성은 중요하진 않은데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특성 정도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고가성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인문적 특성은 진짜 다른 건 정말 필요 없고 한 개만 굳이 공부한다면 용도의 다양성 요거 하나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한 가지 용도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최유효 이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아직은 이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익숙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 당분간에 이렇게 합시다. 최유효 이용은 1등. 토지에 가장 적합한 1등 용도를 뽑아내오자 하는 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시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최유효 이용이 뭡니까? 그러면 뭐요? 1등. 저 만약에 한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쳐서 1등을 뽑아내는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걔가 1등이겠죠. 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토지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면 최유효 이용을 뽑아내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학생이 여러 명 있을 때 시험 쳐서 1등 뽑아내는 거 의미가 있듯이 토지도 용도가 많을 때, 다양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이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아준다. 즉 최유효 이용을 뽑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외우고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세요. 최유효 이용이 뜨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용도가 뭐할 것? 다양할 것. 용도가 다양할 때는 무슨 이용할 것? 최유효 이용할 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문제 푸시다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용도의 다양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 특성은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는 용도의 다양성 하나.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월달, 2월달 수업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안 중요할 법한 내용들은 빼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만. 자, 그럼 봅시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부동성인데 부동성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성질이고요. 딱 한 3가지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국지화라는 말을 써요. 국지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국지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국지화.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장활동. 임장활동.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란 말이 나옵니다.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 물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인접성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인접성.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되고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임장 활동을 해야 되며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부동성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 요거를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암기를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지금 암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지 마셨다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만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 놓고 1일, 2월 수업을 전체를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월달 수업을 다시 들을 때 요걸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론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감정평가론에 가면 지역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개별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것만 제가 20분 동안 설명을 해요. 지역 분석이 뭐고 개별 분석이 뭐고 하는 것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느냐.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지역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가격을 판정하는데 이때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주거권이 다 하면서 20분 동안 지역 분석, 개별 분석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외부 효과만 제가 30분 동안 설명을 해요. 외부 효과만. 외부 효과만 30분 동안 설명한다니까. 그럼 지금은 제가 이거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이거 하면 설명하는 순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냥 이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집에 가야 되잖아. 나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다음 수업할 때 정책론이나 감정평가론 가서 이거 수업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요런 것들이 부동산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눈도장만 찍어 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일단 설명 좀 드려볼게요. 설명은. 자,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그 새우깡이 한 1000박스 남습니다. 새우깡은 동산이죠. 근데 저기 광주에서 새우깡이 한 1000박스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서 남는 새우깡을 광주로 가져가 버리면 됩니다. 하루 만에 가잖아. 그쵸? 그러면 굳이 서울의 새우깡 시장, 광주의 새우깡 시장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제 서울에서 팔리던 물건이 내일 당장 광주에서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시장은 시장이 전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요. 지역마다 따로따로 형성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서울의 토지가 1000평이 모자랍니다. 토지가. 광주의 토지가 1000평이 남는 거지. 그럼 광주에 남는 토지를 서울로 가져올 수 있느냐? 못 가져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서울에서는 남는 채로 그냥 시장 형성되고 모자란 채로 시장 형성되고 광주에서는 남는 채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시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이 형성되는 걸 세 글자로 국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된다. 이걸 뭐라 한다? 국지화. 국지화 때문에 무슨 성? 부동성. 되셨어요? 예, 두 번째. 임장활동.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특정 장소에 임해봐야 된다. 즉, 사람이 움직인다. 라는 것을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움직인다 하지 말고 없어 보이니까 임장활동한다. 임장활동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임장활동. 이것도 부동산 때문이고. 세 번째.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요, 꼭
그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걸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부동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요런 세 개 단어가 뜨면 부동산과 연관을 지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부동산은 부증성 때문에 임장활동된다. OX.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게 기출문제예요. 두 번째,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국지화된다. OX. X. 국지화되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X라고 잘 하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이게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다리라고 하거든요. 아다리. 그러니까 이게 영속성이란 말도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고 국제란 말도 배운 적이 있지. 이게 이상하게 절묘한 조합을 하면서 둘 다 본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장렬히 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화 뭐 또는 임장활동 또는 외부효과 지역 분석 이런 단어가 뜨면 무조건 무슨 성이다? 부동성이다. 이렇게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좀 이따 제가 교재에다가 세 개를 체크해 드릴게요. 국제화하고 그다음에 임장활동하고 외부효과 지역 분석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체크한 부분이 다시 위로 갔으면서 아 이거는 부동성이구나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이번엔 영속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영속성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토지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소유하고 이용을 분리한다는 말을 띄워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임대차 시장. 세 번째는 이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라는 말이 띄웁니다. 가치 보존력.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재로서 선호가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투자재. 네 번째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장기, 그리고 장래, 그리고 예측 이런 단어들이 뜹니다. 요거 네 개가 영속성과 관계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단어의 의미를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안 틀립니다. 자, 재생산 이론이 시험에 뜨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이거 재.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생산 이론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새우깡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새우깡 예를 들겠습니다. 자, 농심에서 새우깡을 1000박스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이제 생산했다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이 조금 맛있겠네 그러고 사 먹었어요. 그럼 이제 새우깡은 없어 1000박스가. 그러니까 새우깡이 없어졌다. 이거 갖다 이제 소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모되었다. 그럼 농심에서는 새우깡을 다시 재생산에 들어갑니다. 없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또다시 사람들이 이제 뭐 되고 소모되고 이건 무한 반복됩니다. 이걸 재생산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재생산 이론이라는 건 어떤 이론이냐면 생산된 게 뭐 되고 나면 소모되고 나면 없어졌으니까 재생산하고 또 소모 또 재생산 또 소모 또 재생산 이거의 반복 이론을 재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생산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대답해 주세요. 재생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소모가 되고 없어지면 이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은 뭐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에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가 안 된다면 소모가 안 된다면 다시 뭐 재생산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사용을 해도 소모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그럼 뭐 안 되니까? 소모 안 되니까 재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유를 묻는 겁니다. 토지는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데, 즉 재생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가 안 되기 때문? 소모가 안 되기 때문이고 소모가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영속성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토지에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성을 많이 때리시냐면 부증성을 많이 때리세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생산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생산이 안 된다는 걸로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안 되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증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 뭐가 안 되는 거니까 소모가 안 되는 거니까 소모 안 되는 건 무슨 성? 영속성. 제가 이렇게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나중에 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침에 딱 뜨면 생산 안 된다는 얘기네 하면서 부증성하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전사자로 처리됩니다. 다 전사자로.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재생산 이론이 시험에 뜨면 어디 동그라미? 제 영속성이 아직 동그라미 하는 거 아니고 아직 영속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 깝깝하네 진짜.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시험에 뜨면 어디 동그라미? 제에다 동그라미 딱 하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왜?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가 왜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영속성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재생산 이론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생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는 왜 안 되는데? 영속성.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안 그렇습니까? 남들 전부 다 부정성 체크할 때 한 번 더 해봅시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생산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는 왜 안 되는데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영속성.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드리는 재화를 잘 들어보세요. 콜라, 새우깡, 분필. 콜라, 새우깡, 분필 이런 것들은 금방 소모되고 없어지는 재화예요. 이런 재화들은요. 절대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했다가 남한테 이용하게 하고 다시 내가 쓰려고 보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수명이 상당히 짧은 재화들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 수명이 10년 이상 정도 됩니다. 아파트 최소 20년 이상은 됩니다. 토지 수명이 무한됩니다. 이런 것들은 렌트 또는 리스 시장이 발달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특히 토지는 그 긴 수명 동안 꼭 소유자가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는 내가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뭐 받아 먹을 수 있냐면 임대료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쓰려고 봐도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이게 자꾸 연결 짓는 거야. 자,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라고 뜨고 좀 어렵게 나오면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다라고 또 이게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요. 임대차 시장이란 말과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다. 자, 소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다. 이게 소유와 이용의 분리 아닙니까? 뭐 받아먹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 받아먹고 요걸 세 글자로 무슨 시장? 임대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는 길어야 된다? 수명은 길어야 된다. 토지는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수명이 길다. 따라서 소유와 이용이 분리가 나오든지 임대차 시장이 뜨면 무슨 성? 영속성으로 연관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 가치 보존력.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치 보존력. 그리고 투자재. 상당히 유명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저 보세요. 저 보시고. 저기 한 20년 전에 2억을 주고 벤츠를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벤츠. 또 한 20년 전에 2억을 주고 저 서울 경교에 토지를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2억을 이제 넣은 거야.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벤츠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폐차나 차값이 있다 하더라도 뭐 똥값이 똥값. 그러니까 자동차는 소모가 되는 재화입니다. 감가상각이 되는 재화라고. 감가상각 되는 재화는요, 소비재로서의 역할밖에 못하지 투자재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동차에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토지는 혹시 서울 근교에 2억 주고 토지를 사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치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플러스 뭐, 집가 상승분, 알파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는 투자재로서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여기 옛날에 땅값 진짜 쌌는데. 여기 땅 사놨으면 대박 났는데. 이런 데 땅 사놔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땅 안 사요, 또. 그것도 몇 년 뒤에 또 어디 지나가다가, 여기 땅 옛날에 정말 쌌었는데. 이런 데 땅 사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계속 지나가면서 땅 안 사요. 평생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80, 90대도 힘도 없지, 그때 나중에 막, 여기 옛날 때 땅값이 쌌는데, 이 땅 사놨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슬슬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생기면 뭐 사셔야 되면 땅 사셔야 돼, 땅. 땅 사셔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땅 사셔야 됩니다, 땅. 땅을 사야지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다.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투자재로서 선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가슴 뛰네, 벌써. 매력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된다고요.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면 뭐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냐면, 이 사람이 얼마에 팔고 이 사람이 얼마에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 가격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뉴스 프로그램에서 땅값이 올랐다 내렸다, 아파트값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때 인터뷰 따올 때 감정평가사 인터뷰 따옵니까? 중개업자 인터뷰 따옵니까? 100% 중개업자 인터뷰 따옵니다. 왜? 중개업자가 가격의 전문가예요. 부동산 가격의 전문가가 중개업자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아니에요. 가격의 전문가는 사실은 중개업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격을 제일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얼마짜리 물건인데 지금 보니까 얼마짜리 나와 있다. 아니면 예전에 고점일 때 얼마에 판매가 되던 건데 지금 저점에서 얼마 정도 거래가 된다. 이런 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중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와요. 감각이 생긴다고. 이게 얼마짜리라는 감각.
아, 지금 이건 시세보다 상당히 싸다라는 감각. 시기적으로 이걸 지금 사서 언제 정도 팔면 되겠다라는 감각이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은 땅 사지 마시고, 지금 땅 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지금 땅 사지 마시고 중개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그때 부동산에, 토지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은 투자재거든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왜 뛰어납니까? 영속성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예. 요거 세 개 단어를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장기, 장래, 예측. 요거 방금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안 읽으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지금 읽고 싶어? 소용없어. 읽고 싶어 죽겠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을 때 같이 읽었었어야 됩니다. 장기, 장래, 예측. 이걸 왜 제가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강력한 단어예요. 요 단어가 뜨면요, 지문을 읽다가 중단하셔도 돼요. 중단하시고 영속성인지 아닌지 찾아가시면 예외가 없어요.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영속성입니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왠지 느낌이 하루만 살 것 같지 않나요? 예.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장래희망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거예요. 하루만 살고 죽는데 뭐 장래희망이 뭐. 그러니까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저 장래희망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 막 나무라는 거예요. 야, 너 이놈아, 장기적으로 말이야. 예식 좀 잘하고 살아.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거라고요. 하루살이 하루만 살고 죽는 놈한테 뭔 장기가 있고 장래가 있고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단어들은요, 수명이 긴 재화들에만 쓸 수 있는 특수한 단어들입니다. 즉 미래지향적인 단어들이라고. 그러니까 장기, 장래, 예측이 뜨면 지문이 두 줄이든 석 줄이든 읽다가 중단하시고 뭐였는지, 영속성 있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에 영속성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영속성 중에서 한 개가 뭐가 떴냐면 장기란 말이 떴어요. 읽다가 중단하면 돼. 중단하고 무슨 성? 영속성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라고 할 때는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었던 거하고 눈으로 봤던 거하고는 시험장에 가셔서 답으로 체크하는데 상당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읽자 할 때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여기 뭐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인데 이게 한번 따라해 주시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이 꾹 다물고 계신 게 절대로 미덕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 바닥 합격하면 장땡입니다. 합격하면. 알겠습니까? 이 꾹 다물고 있는 게 어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산입니다. 불합격해버리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한 방에 떨어지는 바닥이 이 바닥입니다. 알겠어요? 열심히 대답하시고 합격하시는 게 끝까지 본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따라하라고 할 때는 따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이었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따라해봐요. 장기, 장래, 예측.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이런 단어들이 눈에 꽂히고 귀에 딱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뜨면 무조건 영속성.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자, 다시 갑니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이 분리됨으로써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고 투자재로서 선호가 된다.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이 든다. 이런 단어들이 뜨면 영속성. 됐습니까? 예. 세 번째는 부증성 볼 거예요. 자, 부증성은 항상 공급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공급. 자, 부동산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 공급으로 나뉘어져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근데 경제적 공급을 같은 말로 무슨 공급이라고 하냐면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물리적, 경제적, 용도적. 이걸 처음 보는 말이냐? 아닙니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잠깐 일로 와 보실래요? 자, 아까 제가 토지 특성을 얘기할 때 토지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무적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자연적 특성은 뭐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게 뭐하다? 불가능하다.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럼 제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띄우면 뒤에 긍정형이 나와야 돼요? 부정형이 나와야 돼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인문적 특성이니까 뭐가 있어요? 경제적, 용도적이 있어요. 맞아요? 요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하다, 있다. 그럼 아까 부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부정성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물리적으로 뭐 하는 게, 공급하는 게 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용도의 다양성이 있었습니까? 요거는 경제적으로, 용도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마다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가시면 좋아요. 물리적으로는 뭐하는 것이 뭐하고? 불가능하고. 뭐든지.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하는 것이 마다 가능하다. 이렇게 세팅 값을 주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일로 모시게. 됐어요. 이거 버리고 일로 오세요.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쓸게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썼습니다. 예.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방금 제가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데 요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용도 전환입니다. 용도 전환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상향한다라는 표현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신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학문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 제가 토지라는 말을 씁니다. 토지. 토지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국토 전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국토 전체. 국토 전체.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토지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토지는 국토 전체를 가지고 접근한다.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국토가 농지도 있을 테고 택지도 있을 테고 임지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다도 우리 국토입니다. 바다도. 바다가 왜 토지야? 국토 전체로 보면 우리 국토가 맞습니다. 바다도. 맞아요? 자, 그럼 질문.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고 임지가 10개 있고 바다도 10개 있다. 바다를 넣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토는 총 몇 개냐면 40개예요. 근데 우리가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다고. 사실상 부족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거예요. 택지. 택지가 부족하지. 다른 토지는 안 부족해요. 그럼 농지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후보지라 그래, 후보지. 배우면 뭡니까? 또 모를 텐데 또. 지난주에 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됐습니다. 아무튼, 새로 표시도 하고 하던데,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바뀌는 과정의 땅을 우리는 후보지라 그랬습니다. 임지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이것도 이것도 후보지. 바다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돼, 이제는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간접사업.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수면 매립,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택지량이 몇 개가 되어버리면 25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거 5개, 요거 5개, 요거 5개로 바꿔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걸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토는 여전히 몇 개? 40개요. 원래 우리 국토가 몇 개인데? 40개인데 지금도 여전히 40개라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물리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쓰시던 거 마저 쓰세요. 예, 쓰시던 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찝찝해. 찝찝해 쓰면 못하겠어요. 아무튼, 쓰던 거 마저 쓰세요. 그러고 나면 더 찝찝해. 일단 쓰던 거 마저 쓰세요. 자, 40개가 몇 개죠? 40개. 그럼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택지량은 원래 몇 개였다가? 10개였다가, 이제 25개가 되었죠?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공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바다가 육지로 바뀐 걸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보는데? 어차피 우리 국토였던 바다가 용도만 전환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뭐만? 용도만. 그러니까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메꾸면요.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메꾸면 돌 개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정된 40개라는 국토 안에서 지네들끼리 뭐만 한 거다? 용도가 전환된 것뿐이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서 토지를 막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지. 절대량 안에서 용도를 전환시킨 것으로 보는 거지. 우리 국토는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40개 고정.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택지량이 늘어나는 것은 용도가 전환된 경제적 공급으로 보는 거지 물리적 대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외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딱 걸렸어. 딱 걸렸죠. 예. 아니 그럼 방금 개론생 네가 예외가 마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 시험도요. 마치 예외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될 수가 없고요. 예외가 없어요. 그럼 바다가 육지로 바뀐 것도 부증성의 예외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양은 항상 몇 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뭐 된 거다? 용도 전환된 것이고 그걸 뭐로 본다? 경제적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산지를 개간할 수도 있고 수면을 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증성에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이건 부증성 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 양은 여전히 몇 개? 40개고 그래서 용도 전환되어서 경제적 공급이 된 거지 물리적 양은 증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에서는요. 지도 모양이 바뀌더라도요. 바다가 메워져서 지도 모양이 바뀌더라도 그게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도 우리 어차피 뭐였는데? 국토였는데 바다라는 용도가 땅이라는 용도로 전환된 것뿐이지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토 전체로 보면 바다도 국토 안에 넣어서 보면 의미 전달이 이해되실 겁니다. 한 번 더 여쭈겠습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예외는 조금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은 있겠지. 그것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만큼 더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 것도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을 보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 용도 전환이라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토지 공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다.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40개에서 고정돼 있으니까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이다. 경제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맞아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고정된 양 안에서 뭐를 할 수는 있으니까 용도를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우상향이라고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증성 때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증성 때문에는요.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생산비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이제 고층화하자는 거예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하다는 말은 부족하기 때문에 고층화하자는 거예요. 토지를 많이 못 쓰니까. 세 번째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도 잘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럼 천천히 또 역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비 법칙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재화는. 알겠어요?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된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러면 남아 돌아 희소해. 희소하다. 그 말은 부족하다. 그럼 토지는 조금 쓰고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집약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어렵고 균형 가격 형성도 어려운 이유가 부증성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첫 번째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든지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하자든지 수급 조절이나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든지 이런 말이 뜨면 부증성 때문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 개별성 7번. 자, 개별성은 같은 말로는 이질성이에요. 이질성. 이질성이란 말은 각기 다르다. 각기 다르다는 성질을 개별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저기 서울에 있는 새우깡이랑 저기 광주에 있는 새우깡은 동일한 새우깡, 다른 새우깡. 똑같은 물건입니까? 예. 그러면 서울에서 저기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신차가 하나 나왔어요. 광주에서도 똑같은 신차가 나왔고 두 개는 똑같은 물건 처리합니까? 다른 물건 처리합니까? 똑같은 물건 처리하고 가격도 어디서 샀든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뭐 대충 감이 왔겠지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성립한다는 법칙인데 30평짜리 토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30평 토지와 광주의 30평 토지는 같은 토지, 다른 토지. 다른 토지로 처리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물건은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가격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중요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물건마다 가격이 부동산은 다 다르다? 그러다 우리는 개별화라 그래요. 뭐요? 개별화. 개별화. 각각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요. 개별 분석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개별 분석하는 재화는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특별한 재화일 때만 개별 분석을 합니다. 개별 분석은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농심에서 새로운 과자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가격을 책정해 보니까 1,500원이야. 그럼 다른 물건은 다 1,500원. 동질적이니까. 그러니까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은 물건마다 각기 가격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 따로따로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걸 개별 분석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원리. 이론 도출이 어렵다. 이론 도출이 어렵다. 그다음에 비교가 어렵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부터 원리 이론 도출이 어렵다.
비교가 어렵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너무도 다르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소리지. 중고차는 싸고 새 차는 비싸지. 새 가전제품이나 새 가구는 비싸고 중고 가전제품이나 중고 가구는 싸다. 당연하지. 새 아파트는 비싸고 중고 아파트는 싸다. 이거는 좀 그래요. 거시기해요. 왜냐면 엄청 새 아파트야. 완전 새 거야. 완전 새 거. 근데 태백에 있어. 태백에. 강원도 태백에. 그리고 완전 막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야. 근데 저기 강남에 있어. 그러면 새 아파트는 비싸고 중고 아파트는 싸다라는 원리나 어떤 이론이 부동산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너무도 다르다는 성질 때문에 공통적인 원리 도출이나 이론 도출이 곤란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교 어렵다. 여러분들 이거는 국어를 좀 아는 사람만 하고만 저건 대화하고 싶어요. 국어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것끼리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비교한다 그래. 항상 국어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야. 비슷한 것은 뭐 한다? 비교한다. 비슷한 것끼리 좀 차이점을 발견하는 걸 비교한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완전 다른 것끼리 차이점을 발견하는 과정은 대조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 대조한다. 이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는 뭐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 거야. 너무 달라버리면 비교가 아니고 그것은 뭐다? 대조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지. 애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옆집에는 학원도 안 다닌다는데 맨날 1등 하는데 너는 왜 맨날 30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애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애가 문을 콱 닫고 나가면서 엄마는 비교 좀 하지 마!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매일 다시 불러야 됩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네가 2, 3등 할 때 그게 비교지. 넌 지금 30등인데 걔랑 비교가 아니고 넌 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가출을 해버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가 한 2, 3등 하고 얘가 1등 하면 그건 비교가 맞아요. 30등하고 1등은 비교가 아니지 대조지. 너무 다르면 비교가 아니라니까 대조지. 알겠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그러면 좀 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예요. 옆집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온다던데. 이거 하면 안 되거든. 벌어 온다던데.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비교 좀 하지 마! 하고 나가겠죠. 그럼 다 집 불러야 됩니다. 당신 일로 와봐라. 당신 한 900이나 한 950 정도를 벌어오면 그게 비교가 맞는데 당신 월급하고 그 옆집 남편 월급하고는 비교의 수준이 아니다. 이건 대조 수준이다.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이 훨씬 커질 거예요. 예. 부부싸움을 키워보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비싼 것끼리는 많은 게 맞다. 비교하는 게 맞다. 근데 너무 다른 것끼리는 비교가 잘 안 된다. 부동산은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너무 다르다는 성질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된다. 이게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꾸 반복해서 읽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국지화, 임정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 이렇게 하는 거지. 됐어요? 예. 그다음에 재생산 이론한데 소유와 이용이 분리돼서 임대차층이 발달해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 그다음에 뭐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단어가 뜨면 영속성. 생산비 법칙이 안 돼.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 수급 조절이 어렵고 균형과 기형성이 어려워. 그러면 부정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돼. 개별화, 개별 분석, 원리 이론 도출이 곤란해. 비교가 어려워. 이러면 개별성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일단 두 문제를 풀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출제되었던 문제 두 문제를 풀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페이지 69쪽. 이런 문제 형식으로 나온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9쪽. 69쪽 가시니까 길잡이 문제 1번 나옵니까? 예, 1번 제가 읽을게요.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시험. 재작년에 나왔던 시험이죠. 1번. 영속성 때문에 감가, 상각 정되지 않는다. 감가, 상각 안 되는 거 영속성 맞습니까? 예. 2번. 부동성 뜹니까? 그 줄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국지화.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 되는 거 맞나? 예. 세 번째. 부증성 때문에 어떻게 이용해야 돼? 집약화. 맞나? 예. 4번은 저 끝에 가보세요. 4번 저 끝에 무슨 효과가 떴어요? 외부 효과가 떴어요. 외부 효과는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부동성 때문이에요. 무슨 성? 부동성.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개별성. 답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금방 배워서 어떻게 맞춰?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이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렇습니다. 영속성 관련된 걸 찾아봐라. 그 얘기야. 기억해 보니까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 부족하다 그랬어요.
요거는 부증성이에요. 무슨 성이라고? 부증성. 니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상각이 안 되는 건 무슨 성? 영속성. 그럼 일단 니은 들어가야 되겠네. 디귿. 뭐 게임 끝나지 않았나? 임장활동이란 말이 떴죠? 그 줄 끝에 무슨 문서? 지역분서. 이거는 무슨 성? 부동성. 부동성. 리얼.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되고 대체가 잘 안 되게 만들고 이거는 무슨 성? 개별성.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장기. 그만 읽었어요. 그만 읽었어요. 그만 읽으라고. 제가 아까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무슨 성? 영속성 그랬잖아. 아까 이거 장기, 장래, 예측을 갖다가 계속 읽어주실 분들하고 안 읽어주실 분들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고요. 그래도 장기적 배려를 하게 되면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이건 무슨 성? 영속성입니다. 그 영속성 관계되는 건 누구? 니은, 미음. 정답 몇 번? 2번.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중간중간에 길잡이 문제라는 게 있고요. 뒤에 가면 기출 문제가 있고 중간에 OX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쳐보세요. 자,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공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월달, 2월달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월달, 2월달에 자, 다른 과목은 하지 말고요. 개론만 하세요. 개론만. 다른 과목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다른 과목은 이게 좀 힘들 거예요. 개론만. 자, 일단 문제가 중간중간에 있더라. OX가 있더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풀지 말고. 왜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풀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확인하는 얘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확인을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봐요. 두 번째는 지문 5개를 읽어. 5개를 다 읽어. 세 번째는 바로 정답을 보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절대로 풀지 않아야 됩니다. 정답 보고 바로 4번에 해설을 보는 겁니다. 해설을. 이걸 갖다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을 1분 정하세요. 한 문제당 시간 1분을 정해가지고 중간에 절대로 정지하시면 안 돼요. 정지하면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안 돼요.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게 뭐지? 하고 앞으로 가도 안 돼요. 그냥 문제 정답 해설, 문제 지문 정답 해설, 문제 지문 정답 해설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눈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반복하는 거지, 반복. 1분에 한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이 문제를 풀지 말라는 말이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 보고 바로 정답 봐도 돼요. 해설 보고. 됐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고 3월 달에 제 수업을 또 들어요. 또 듣겠지? 그럼 3월 달에 수업을 들으면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작업을 안 했던 사람들은 중요해? 하고 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오는지 알아요? 그렇지. 맞아, 이거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 왜 중요한지 아는 거지. 벌써 문제로 확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를 패턴을 갖다가 알고 공부하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론서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7, 8월달 문제풀이반 가면요. 문제를 안 풀고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오우씨 뭐야 이거. 우와씨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적용했던 내용이 문제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문제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시험장에 있는 뭐 넣어놓으면 막 울렁울렁 되면서 울렁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먹는 긴장하고 막 땀나고 잘 안 풀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문제를 풀지 말고요. 문제를 잠깐 문제정답 해설, 문제정답 해설 순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1월달 1일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작년 1월달 2월달에 안 했어요. 테이프로 감아서 한번 보세요. 네, 작년 1월달 2월달에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될 것 같으니까 미리 문제를 선보는 작업 상당히 좋은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재 내 생각 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작업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걸 갖다가 그 집에 가서 혹시 복습을 할 때 오늘 진도 나갔던 데까지 복습을 할 때 수업만 듣고 복습을 한 개도 안 한 상황에서 문제 정답 해설을 먼저 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복습을 하는 거지. 마지막에 또 이 작업을 한번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요 작업이 복습하는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문제를 봤는데 이걸 보니까 아까 문제 봤던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문제를 이 작업을 한번 더 해주시면요. 완벽합니다. 퍼펙트한 1, 2월 달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 2월 달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알든 모르든 좋으니까 문제 정답 해설 지문들 쭉 한번 그냥 확인하시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요 작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선생님 그러다가 문제는 언제 풀어? 문제는 7월 달부터요. 문제 홍수 속에 살아요. 문제 진짜 많이 풉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문제 원 없이 푸니까 지금 풀지 말자는 겁니다. 왜 풀지 말려고 하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까? 지금 한 문제 풀라고 갖다 놓으면요. 한 문제 갖고 30분 40분 봅니다. 한 문제 갖고. 이게 왜 3번일까? 해설을 봐도 이해 안 되고 앞으로 한번 가볼까? 앞으로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고 찾아볼까?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막 그죠? 찾았는데도 또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푸는 과정은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1분짜리 문제를 갖다가 지금 1시간 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하면 1분 만에 해결되는 내용인데 대신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는 걸 패턴을 갖다 확인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제목을 제가 칠판만 보세요. 칠판만. 제목을 제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고 적겠습니다. 자, 듣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합니다.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다가 구체적 해석은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1조건, 조망권 같은 분쟁이 붙었을 때는요. 법원에서 판결해 줍니다. 더 이상 지어라, 짓지 마라 이렇게 판결에 따른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요할 때는 법원에서 판결해 준다. 칠판 보시죠. 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를 수평공간이라고 합니다. 수평공간. 수평공간. 수평공간 이 공간을 공중공간이라고 합니다. 공중공간. 수평관 아래 공간을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3차원 공간이라 그래요. 그럼 3차원 공간 딱 중간에 뭐가 있고 수평, 그 위에 공중, 그 밑에 지중. 이때 수평 공간을 제외한 공중과 지중을 우리는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입체 공간하고 3차원 공간은 달라요. 3차원은 3개예요. 수평, 공중, 지중 이렇게 3개고 입체는 2개예요. 원래는 공중과 지중. 그런데 입체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건 포함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통상 3차원 공간과 입체 공간은 구분 없이 쓰는 게 통상적이에요. 이거 엄밀히 따지자면 다르다는 거예요. 3차원은 몇 개? 3개. 입체는 몇 개? 2개. 근데 입체해버리게 되면 아래와 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운데 건 당연히 포함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통상적으로는 3차원과 입체는 구분 없이 쓰기도 한다. 그럼 이때 수평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지표권.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렇게 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공중권이 2개의 공중권이 있어요. 어떤 공중권이 있냐면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이 있어요. 지하권도 2개가 있어요. 어떤 지하권이 있냐면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이 있어요. 그럼 듣습니다 여러분들. 사적은 소유권이 미쳐요. 공적은 안 미치고요. 사적은 미쳐요. 공적은 안 미치고요.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는 소유권 인정해주고 어디부터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수 드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지하수 드시면 우물 길어서 먹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수는 소유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지하를 막 파내려갔는데 지하수가 칼칼 쏟아지더라. 그거 드셔도 돼요. 근데 더 파내려 갔더니만 석탄, 석유가 막 쏟아지더라. 석유가 칼칼 쏟아지더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광물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광물은 먹으면 위세척해야 돼요. 지하수는 먹어도 되고 광물은 먹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미채굴 광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정합니다. 국유재산으로 봅니다. 광원권의 객체로 보아서 국유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하수는 먹으면 되고 광물은 먹으면 그렇게 암기하세요. 알겠어요? 지하수 먹으면 돼요? 광물은 먹으면 안 돼요? 광물은 무슨 자산? 국유재산. 알겠어요? 올라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건폐율 배웠습니까? 건폐율은 지표권에서 그러니까 수평권에서 건물 지을 때 건폐율에 맞게 지어라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이걸 용적률이라 그래요. 자, 옆으로. 건폐율, 위로, 용적률. 그러니까 건물 위로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용적률이라고. 그럼 당연히 용적률은 소유권 인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그래서 용적률은요, 공중권 중 사적 공중권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용적률을 어디서 배우시냐면요.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공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용적률을 배웁니다. 그럼 그분이 용적률을 강의하면서 입에 거품 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 공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적률 산정 시는 뭘 뺀다? 지하 뺀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용적률이 뜨잖아요.
그러면 지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용적률은. 오직 무슨 건과? 공중권과 관계가 있어요. 공중권. 지상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지상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민법에서 나와요. 민법에서. 우리 지하는 지하권이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는 지하권의 반대말이 개론에서는 지상권이 아니라고. 지하권의 반대말을 공중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민법 지상권과 용어 충돌이 일어나 버리거든. 그래서 개론에서 까이거 양보합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이 뭐다? 공중권이다. 개론 시간에는 제발 지상권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상권은 어디 가서? 민법 가서 지상권 하시라고.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은 공중권.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용적률은 지하와는 관계가 없고 무슨 건가만? 공중권. 근데 공중권인데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미치니까 무슨 공중권? 사적 공중권과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용적률을 인근 토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제도를 TDR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TDR. 그럼 TDR은 용적률을 옮기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적 공중권 관계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 미쳐 안 미쳐? 미쳐. 자, 그러면 내 건물 높이는 데까지만 소유권 인정이 되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내 건물 높여놓고 그 위에까지 소유권 인정이 돼요. 요 권리는 좀 수상적이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일조권, 조망권이라고 그래요. 뭐요? 일조권, 조망권. 내 일조권에 방해가 되니까, 내 조망권에 방해가 되니까 집 짓지 마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요걸 갖다가 이제 일조권, 조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높이는 데까지는 당연히 소유권 인정이 되고, 어디까지? 용적률까지. 그 이상 조금 더 인정이 되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일조권, 조망권. 일조권은 뭐예요? 빚드는 남양 따지고 막 이런 거 일조권이에요. 조망권은 경치지, 경치. 한강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 달라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망권이지. 소유권 인정이 돼야 한대. 되고. 우리 집 위로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통유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항공권. 우리 집 위로 전파가 왔다 갔다 합니다. 통유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항공권이나 전파권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높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공중권은 사익과 공익이 상충될 여지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파가 일단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이고. 항공기가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공 4,000m, 5,000m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익과 공익이 상충될 여지가 적은데 지하권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요즘 지하를 많이 사용해야 안 해요? 하잖아. 서울 지하철 몇 호선까지 있어요? 9호선, 3호선이야? 오래된 사람인데, 예. 서울 지하철 9호선까지 있고, 뭐, 그 외에도 분당선, 무슨 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하 많이 팝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위로 선을 많이 뺐었는데, 요즘 밑으로 매설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하 사용이 늘어났는데, 개인도 봐봐요, 개인도. 예전에는 기껏 지하를 파봐야 1, 2층이 고장이었는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 가보면요. 지하 6층, 7층, 8층 막판 내려간다고. 그러면, 결국, 지하 6층, 7층까지 지었다면 그 밑에 또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 줄 깊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는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몇 미터까지 인정, 몇 미터는 인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 깊이를 우리는 한계심도라고 불러요. 무슨 심도? 그 일본 놈들은 이걸 대심도라고 얘기를 하고 왜 제가 대심도란 말까지 같이 주냐면 그 뉴스 같은 데서는 언론에서는 대심도란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학문적인 용어로는 뭔데? 한계심도인데 이걸 대심도라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최대 40m, 통상적으로는 20에서 25m 줍니다. 근데 20에서 25m가 또 시도별로 다 달라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쳐요? 전국 각지에 남녀노소가 시험 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한계심도 최대 한계심도를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깊이가 몇 메타인지는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이 한계심도까지는 소유권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되고. 그 아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부분의 지하 사용은 한계심도 아래에서 지하 사용을 해요. 그래야지 보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안 미치는 공적 공주권이니까. 근데 지하를 파다가 집안이 약해서 아니면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한계심도를 침범한다면요. 그 침해 저해를 따라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선생님 그럼 좋습니다. 공중권하고 지하권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표권은 왜 얘기해 준대 지표권은? 이런 사람이 계십니다. 좋은 질문 아니십니다. 지표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소유권 인정이 되는지 질문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했으니까. 자 보세요. 모든 토지는 필지로 구역이 된다고. 필지로. 필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지표권은 22번지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어디부터? 여기부터 이까지 미치지 뭐. 필지로 구역이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미치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 선생님 여기서 정착물이 날 수 있잖아. 날 수 있죠. 그럼 그건 소유권이 미치냐 안 미치냐? 여러분 이거는
좋은 질문 아니세요. 이것도 했었어요. 대부분 정착물은 독립성이 없는 종속적인 거야. 소유권이 미쳐. 근데 안 미칠 수 있는 게 4개가 있어. 그걸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데 뭔지 알겠지만 참으시고 내가 해드릴게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물이요. 두 번째는 명인방법 갖춘 미분류 과실이요. 세 번째는 명인방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이요. 네 번째는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이요.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잖아. 그렇잖아요? 요거 내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요 4개는 소유권이 미치고 안 미치고 나머지는 싹 다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혹시 이 그림 그리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걸 또 보려고 합니까 지금? 이거 지금 끝낼 거예요. 절 보세요. 절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소유권 인정이 될 것 같으면 된다 하시고 인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된다 안 된다 해주세요. 예. 지하수 된다. 광물 안 된다. 1조권 조망권 된다. 항공권 전파권 안 된다. 용적률 TDR 된다. 한계심도 이내 되고 한계심도 아래는 안 된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방금 듣고 지금 방금 질문 드렸는데 다 맞추셨거든요. 근데 이거 3, 4월 달에 가면 또 해 안 해? 하고 5월 달에 또 하겠지. 그럼 집에 가서 보는 건 시간 낭비예요. 이거 틀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전혀. 이런 건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감 읽어보세요. 요거는 저랑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TDR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걸 굳이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불러요. 개발권 양도제도. 이 개발권 양도제도를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영어로는 TDR이라고 하고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라는 참 좋은 말이 있었네. 예. 근데 왜 굳이 TDR 했는데 그동안? 이게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정책이 아니에요. 어디 실시되고 있냐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얘는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고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다. 미국으로 갑시다 우리.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소유권 안에 여러분 소유권이 뭐죠? 소유권이 뭐예요? 그렇지. 그런 말 하면 돼요. 소유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쌤이 물건법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소유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면 민법쌤이 깜짝 놀랍니다. 서프라이즈. 소유권은 뭡니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면 이 소유권 안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권. 두 번째는요. 개발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있다고? 개발권.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안에 개발권도 있다.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응당 뭐 할 수 있는 권리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를 받는 거예요. 개발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 개발을 영어로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디벨롭먼트. 개발이 영어로 디벨롭먼트지 뭐. 권리가 영어로 right예요. 권리가 뭐라고? 권리는 right라고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right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right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right는 빛이란 뜻이에요. 엷은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면 right라고 해도 right. 그러니까 right가 뜻이 3가지 있잖아요.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옳다 할 때 right. 그 다음에 권리란 뜻도 있습니다. right가. 알겠어요? 그럼 development right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권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7번 보시죠. 요 지역은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A라고 하냐면 미국이니까. 원래 같으면 내가 갑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니까 A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A가 누구냐면 앨리스. 누구라고요? 앨리스가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집가가 엄청 비싼 지역이에요. 그럼 앨리스는 이 지역에 개발을 고층 건물을 짓고 싶겠어 안 짓고 싶겠어? 엄청 짓고 싶겠지. 집가가 높은 지역이니까 고층 건물 지으면 내 돈 버니까. 맞아요? 근데 정부가 처음에는 5층까지만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5층까지만 지어. 그러면 이 집가 높은 지역이 규제를 약하게 한 거야? 심하게 한 거야? 심하게 한 거지. 그럼 앨리스는요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한편 일로 오세요. 한편 요 지역에는 B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B가 누군지 아세요? B는 브라이언이에요. B가 누구라고요? 브라이언이요. 이 지역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응당 얘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여기다가. 개발할 수 있어야지. 개발권도 들어와 있으니까. 맞아요? 개발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어, 진짜.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에 문화재가 막 대량으로 발견되어 버린 거예요, 문화재가. 그럼 정부는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되는 거예요? 보존지역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 소유권 안에 뭐가 있었는데, 개발권이 있었는데 이 개발권 행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막 얘가요, 정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쟤는 땅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개발할 수 있고, 나는 말이야, 땅 잘못 만나서 개발도 못하고,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전부 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첫 번째 정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Why not, government? 이런 얘기를 했겠지. Alice can build building. But I can't build building. not equal.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원래 소유권에 뭐가 있었는데 개발권이 있어요. 개발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디벨롭먼트 라이트라 그랬지. 원래 수크라이스 했던 개발권 갖다가 여기서는 행사 못 하는 거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옮기는 거야, 여기로. 옮긴다는 걸 영어로 양도한다, 이전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걸 영어로 트랜스퍼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트랜스퍼. 그럼 뭐를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DR을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TDR이라고 하는 겁니다. DR을 트랜스퍼하는 제도라서 TD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앨리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러면 10층까지 짓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앨리스는 뭐라 그래요? Of course. 얘는 원래 10층까지 짓고 싶었던 놈이에요, 얘는. 정부가 5층까지밖에 못 짓게 하는 바람에 5층까지밖에 못 지었던 놈이에요. 그럼 얘한테 10층까지 짓게 해줄까? 그러니까 앨리스가 덥성 울어. 그럼 좋다. 너 10층까지 짓게 해줄 그 권리를 줄 테니까 이 권리는 니게 아니고 브라이언 거니까 브라이언한테 보상해주고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브라이언한테 10층까지만큼 지을 개발권을 얘한테 보상해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지. 우리는 이것을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통한 보상?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는 형평성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는요, 여기 개발하면 되고, 얘는 여기서 개발을 못하니까 옮겨서 개발하면 되고, 형평성이 맞지.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기억이 아마 안 날 거예요.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TDR은 뭘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떻게 효율성이 떨어지냐면요, 여기 브라이언만 있겠어요, 여기에? 아니에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런 애들이 막 여기 산다고. 그럼 이런 애들이 일로 개발권을 다 양도시킨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1조권 조망권 문제, 통풍 체감 문제, 교통 혼잡 문제, 기반시설 부족 문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지.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는 추구가 되는데? 형평성은 추구가 되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해봐야지. TDR 제도는요. TDR 제도는 지하권과 관계가 있어요? 공중권과 관계가 있어요? 지하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권과 제일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용적률이에요. 뭐라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개발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가장 비슷한 말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지하권과 산입하지 않잖아요. TDR은 공중권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중권도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무슨 말이 되냐면 보상이란 말이 들었어요. 공적 공중권이었으면 보상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게 무슨 공중권이다? 사적 공중권. 그럼 지금부터 TDR 설명 내가 다 했거든요. 다 했으니까 첫 번째 저 보세요. 절 보세요.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죠? 아닙니다. 이것만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이것만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어요. 2번 어떻게 나왔냐면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한 번 어떻게 나왔냐면 단답형으로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뭐? TDR.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결혼생이 굳이 앨리스를 썼고 굳이 브라이언을 썼는지 그때서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왜 결혼생은 영어도 못하면서 why not을 했는지 왜 결혼생은 of course를 했는지 그때 뒤늦게 알게 되고 아마 제 세심함에 깜짝 놀라지 않아야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모를 거야. 지금은 왜 자꾸 TDR 하고 왜 자꾸 그랬는지. TDR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 지문이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다. OX X. 2번째, TDR은 효율성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아니에요. 이해하지 마세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효율성은 떨어져요. TDR은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서 보상하는 제도잖아요. 아니에요. 시장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돈 한 푼 안 들어요. 맞아요? 4번째, TDR 제도는요.
TDR 제도는 지하권 관계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직 공중권, 특히 무슨 공중권? 사적 공중권 관계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원래 TDR 제도 엄청 어려운 제도예요. 엄청 어려운 제도인데 내가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기 끄떡한 게 내가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번씩 내가 설명하고 내가 감동받는다, 내가. 너무 설명이 좋아서 내가 설명하고 내가 감동받는다. 이번에 약간 감동적이었네. 예. 교재 보면서 정리를 한번 더 할게요.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65쪽으로 옵니다. 65쪽에 가시면 1번 제목 토지의 특성 나옵니까? 거기 별 3개. 토지의 특성에다가 별 3개. 아니 거기 말고 저기. 아니 거기 말고. 그렇지 거기. 오른쪽. 앞으로 오른쪽 그러면 밥 먹는 손 생각하시면 돼요. 예. 깝깝해. 한장 넘기십니다. 66쪽. 66쪽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부동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기억 체크, 니은 체크, 디귿 체크 3개만. 기억, 니은, 디귿.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 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알겠어요? 예. 오른쪽 동그라미 2번에 영속성 있습니까? 영속성은 4개만 체크할 거예요. 4개만. 니은, 디귿 일단 체크하고 니은, 디귿. 그 밑에 리을, 미음. 리을, 미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시니까 제일 밑에 무슨 성이 있어요? 부정성이 있죠. 걔는 한 장 넘겨서 제일 위에 표를 갖다가 별표를 딱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공급과?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밑에 기억, 니은, 디귿만 체크. 표 밑에 기억, 니은, 디귿. 4번에 개별성 뜹니까? 개별성은 기억, 니은, 디귿만 체크. 기억, 니은, 디귿. 오른쪽에 인접성 뜹니까? 인접성은 수번 안 했는데 니은은 체크해 놓으세요. 수번 안 했지만 니은 체크. 한 장 넘기시면 가로 2번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이 무슨 성이죠? 용도의 다양성. 다른 건 필요 없고 기억만 체크. 최유효용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기억에. 기억 체크했습니까? 예, 기억 체크. 기억 체크.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제일 밑에 리얼에 고가성 있습니까? 그것도 체크 하나 해놓으세요. 고가성. 가격이 비싸다는 성질.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76쪽으로 가보아요. 76쪽으로 가보시니까 3번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거기 별 하나만 때려주시고 76쪽이요. 76쪽. 76쪽 3번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별 하나 때려주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딱 중간에 1번에 의 있습니까? 의.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묶어주시고 의에 기억, 니은, 디귿 묶었습니까? 제일 밑에 표가 하나 뜨죠? 거기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표 제목을 한번 확인해보죠. 소유권이 미치는 거랑 안 미치는 거랑 이거 했었어 안 했었어요? 했었죠. 예. 여기서 2장을 넘기세요. 2장을 넘기셔서 80쪽으로 갑니다. 80쪽 가시면 가로 3번에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라고 제일 밑에 있어. 가로 3번에. 찾았습니까? 거기 별 2개 때리고. 별 2개 때렸으면 동그라미 1번에서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맞아요? 오른쪽 동그라미 2번 가서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 밑에 디귿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귿 체크하시고 제가 읽을게요. TDR 제도는 보존지역의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뭐해서? 분리해서 개발지역으로 뭐만 양도하는 거다?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다. 개발권 양도하는 거지 소유권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개발지역이 뭐 주는 거다? 개발권 주는 거다. 소유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옆에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됐어요? 그 밑에 리얼에 뭐를 통해서 보상한다?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하는 리얼 체크. 그 밑에 미음도 체크 한번 해봐요. 개발지역의 지가가 일단 비싸고 규제가 강화될 때 비읍도 체크해 놓으시고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형평성. 시옷도 체크해 놓으시고 시옷. 뭐는 문제가 생긴다?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다 했던 거 맞습니까? 예, 요까지가 총론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교재 페이지 95쪽으로 갑니다. 95쪽. 95쪽 도저히 못 찾겠는 분들은 96쪽을 폈다가 앞으로 한 장. 95쪽을 도저히 못 찾겠는 분들은 96쪽을 폈다가 앞으로 한 장. 부동산 경제로 나옵니까?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부동산 경제로는 크게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은 나뉘는데 오늘은 수요 공급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수요 공급 들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